안녕하세요. 레진 엔터테인먼트의 서현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마지막에서 웹툰과 웹소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표제로 갖고 온 내용은 세상에 없던 콘텐츠라는 것입니다. 저희한테는 웹툰이나 웹소설에 이미 너무 익숙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감상하고 있는 콘텐츠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환경에서는 이 웹툰이나 웹소설이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하는 콘텐츠일 수 있어서 이런 표제를 뽑아봤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런 비대면 환경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저희한테 다가오면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 예로 들어보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주로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거나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극장보다는 집에서 OTT라는 서비스들을 통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구축이 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걸 보고 계시죠. 음악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악을 즐기는 주요 장소가 주로 콘서트장 같은 야외 활동 무대였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온라인 콘서트 환경에서 이런 콘서트를 즐기는 형태도 많이 생겼습니다. 만화나 소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콘텐츠들을 즐기기 위해서는 책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만화방에 가거나 하는 형태였었는데, 저희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이미 모바일 환경에서 익숙하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손 안에 있는 디바이스 안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환경이 훨씬 더 많아졌고 훨씬 더 빠르게 저희한테 다가왔습니다. 이런 웹툰하고 웹소설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예요. 글로벌 콘텐츠로 이런 웹툰이라는 게 얼마나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수치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웹툰하고 웹소설 콘텐츠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중요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자체의 특성하고 웹툰 혹은 웹소설이 가진 원천 IP로서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그 마켓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웹툰 같은 경우에 시장이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웹툰 같은 경우에는 4,200억 정도 시장으로 추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9년에는 이 규모가 2배가 되어서 8,800억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는 500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한 콘텐츠 마켓이었어요. 근데 이 시장이 2019년에는 4천억 정도로 늘어나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7천억 정도로 더 빠르게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중적인 콘텐츠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텐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만화를 많이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마니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좀 치부할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웹툰 보면서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처럼 웹툰이라는 건 폭넓은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즐기는 대중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네이버 웹툰, 뭐 카카오 페이지 웹툰 다 해서 10대부터 40대, 50대까지 웹툰이나 웹소설을 굉장히 자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고 굉장히 넓은 연령대에서 웹툰을 즐겨보는 통계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넓은 대중성을 가지고 웹툰 캐릭터 자체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미생이라는 유명한 웹툰이 드라마화가 되면서 미생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상품의 캐릭터로 사용되는 일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웹툰 캐릭터를 가지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또 웹툰 같은 경우에 이런 대중성을 바탕으로 보다 더 큰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봤었던 스위트홈이라든지
이태원 클라스 같은 작품의 웹툰이 원작이었죠. 올해만 해도 약 10편 정도가 이미 드라마로 다 제작이 되어서 편성을 확정하고 방송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상 콘텐츠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툰이 굉장히 매력적인 만큼 그 판권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지금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들이 올해는 10편 정도 확정이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웹툰과 웹소설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콘텐츠들이 한국에서만 소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글로벌한 시장에서 웹툰이라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게 유저들에게 다가가는 콘텐츠로 보이고 있고요. 이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만화 혹은 뭐 소설이라는 콘텐츠가 팔리는 형태를 봤을 때 어떤 IP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해외 출판사에 판권을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번역을 하고 책을 내고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거의 룰을 따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웹툰이라는 것이 플랫폼, 그 웹툰을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하고 항상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진출은 현재는 콘텐츠와 플랫폼이 해외의 특정 지역에 함께 진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플랫폼이 네이버가 운영하고 있는 라인 웹툰 혹은 뭐 웹툰닷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서비스고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해외에서 특히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피코마라는 서비스입니다. 그 안에 한국의 웹툰이 현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함께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웹툰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한번 숫자로 보면은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을 기준으로 월 유저 수가 6,700만 명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사실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 대상으로 이렇게 한국의 콘텐츠가 6,700만 명의 활성화된 유저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수치고요. 카카오를 예로 들어보면은 카카오가 일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 플랫폼이 이름이 피코마인데요. 이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 내에서 앱 마켓에서 컨텐츠로는 1위를 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 한국 콘텐츠이고 현재도 1위를 하고 있는 작품이 한국 콘텐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웹툰 같은 경우에 해외에 진출할 때 어떤 플랫폼과 같이 현지에 진출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레진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레진 코믹스라고 하는 한국의 서비스가 영어 버전의 레진 코믹스도 있고 일본 버전의 레진 코믹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보다도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기가 있었던 작품도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킬링 스토킹이라고 하는 작품은 한국에서도 물론 이게 굉장히 높은 인기를 누렸던 웹툰이지만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코로나 이전에 현지의 만화 행사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초청을 받았었고 갈 때마다 그 팬들이 열성적인 반응을 보여서 굉장히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처럼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팬들이 웹툰을 보는 해외 팬들이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팬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K-팝 아티스트나 한국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이는데요. 그 형태의 그 콘텐츠를 즐기는 모습들이 K-팝 스타들을 따르는 그런 팬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실제로도 마케팅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급격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렇게 웹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웹툰이 도대체 어떤 점이 있었길래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나 그런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웹툰 같은 경우에 독특한 콘텐츠로서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탄생해서 그 창작자와 사용자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댓글로 창작자와 소통을 하고 댓글로 이용자들끼리 놀이 문화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보이지만 실제로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즐기는 소비자가 절반은 창작자에 가까울 정도로 소비자와 창작자의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창작자이자 소비자이고 소비자이자 창작자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은 즐기는 사람 대부분이 예비 창작자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만큼 자유롭게 웹툰을 만들고 웹소설을 쓸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예비 창작자를 위한 클래스들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유저들이 클래스에서 수업을 몇 번 듣고 바로 창작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점이 웹툰만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소비자이자 창작자인 예비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거나 웹툰을 창작해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웹툰 플랫폼들 안에는 다 존재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 만화 이런 시스템이 일반적인데요. 처음에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도전 만화와 베스트 도전 만화에 자유롭게 작품을 올리고 거기에서 인기와 대중성을 검증받은 작품들이 정식 연재로 올라가면서 네이버 웹툰에 소개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맷이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둬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이 포맷을 플랫폼이 진출하면서 바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큰 웹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웹툰의 북미 버전에는 한국의 도전 만화와 같은 이런 캔버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북미의 유저들이 한국 웹툰을 보고 본인도 그려볼까라고 생각하면 캔버스에 바로 그런 그림들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해요. 그렇게 캔버스 안에서 북미 버전의 웹툰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인기를 얻은 작품이 북미의 네이버 플랫폼에 정식 연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이야기하실 텐데 웹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짧은 호흡으로 짧은 시간에 감상하는 데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콘텐츠하고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창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문법이 굉장히 짧다라는 말씀인데요. 특히 다음화를 계속해서 이어보게 만드는 흐름이 좀 인상적이고 이런 짧게 치고 나가는 콘텐츠의 특성상 답답한 전개를 용인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사이다 액션 그리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볼 수가 없지만 창작물 안에서는 좀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사들이 웹툰과 웹소설에서는 메이저한 장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좀 대리만족을 위해서 혹은 사이다 서사를 보기 위해서 웹툰과 웹소설을 많이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플랫폼과 결부된 웹툰이라는 것이 좀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이미 그 단초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가볍게 이야기를 드리면 말씀드린 캔버스처럼 이용자 참여형인 플랫폼으로 글로벌한 만화 시장을 한국의 플랫폼들이 이미 많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웹툰이 곧 한국형 플랫폼에 올라가는 콘텐츠라는 인식들이 많이 잡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웹소설에서 웹툰을 만들고 웹툰에서 드라마가 되는 이런 콘텐츠 밸류 체인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발전하고 웹툰에서 드라마로 발전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1인 창작 시스템이 과거의 웹툰에서는 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웹툰의 퀄리티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인 창작이 아닌 좀 스튜디오화된 집단 창작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과거에는 웹툰 작가님 1인이 이 작업실 안에서 열심히 그리셔서 일주일에 한 편 연재하는 방식이 좀 더 일반적이었다고 하면은 최근에 보이는 경향은 이런 단체, 집단적인 창작이 대세에 가깝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웹툰을 함께 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색을 하는 사람, 선을 만드는 사람, 채색을 하는 사람, 배경을 입히고 효과음을 입히는 사람 이렇게 웹툰도 이제는 다 분업화가 되어서 공동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는 퀄리티의 웹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 양적인 성장도 이렇게 전문화된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면서 그 작품 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웹툰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만 소비가 되지 않고 글로벌한 플랫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비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것들이 일종의 크로스보더 같은 플랫폼을 넘어다니면서 경계를 허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한국의 1등 웹툰이 북미와 유럽에 바로바로 소개되기도 하고요. 북미에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로어 올림푸스라는 웹툰이 바로 한국이나 동남아 플랫폼에 소개되면서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1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러한 플랫폼의 강점을 이용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콘텐츠를 강력하게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뉴스도 나왔지만 북미에서 가장 큰 웹소설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왓패드를 인수하면서 왓패드에 있는 인기 웹소설을 네이버 웹툰으로 만들고 네이버 웹툰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북미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는 레디시라는 웹소설 플랫폼을 인수를 했는데요. 네이버와 비슷하게 레디시에 있는 인기 작품들을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으로 만들고 그걸 카카오 페이지가 보유한 글로벌한 채널에 동시에 공개한다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IP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제작사들을 인수하는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의 웹툰 플랫폼들은 산하에 집단 창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들을 두고 있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창작의 형태로 웹툰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한 시장에 동시에 공개되는 그런 발전 방향으로 콘텐츠가 그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